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과학 수업을 꿈꾸는 준근쌤입니다. 자, 오늘은 1단원의 2차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과서 기준으로는 2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2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다소 많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지난 1차시 물질의 기본 성분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원자와 분자 그리고 원소 기호에 대한 내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안에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해야겠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1단원의 이름은 물질의 구성이었어요. 그 중에 1차시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질의 기본 성분이 뭐였죠, 여러분? 네, 맞아요. 물질의 기본 성분은 두 글자로 원소였어요. 원소가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러한 원소의 종류를 원소 기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소 기호와 원소의 종류, 그리고 각각 원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러한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알아본 방법이 뭐였죠? 네, 맞아요. 무슨 반응? 불꽃 반응이죠. 그래서 모든 원소는 아니지만 일부 금속 원소는 불에 가져갔을 때 타면서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고, 또한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상기시켜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차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미 원소와 함께 비슷한 이름의 어떤 거? 맞아요. 원자에 대한 비교를 했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예요.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인데요. 원소는 종류를 말할 때 사용한다 그랬고, 원자는 개수를 말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산소의 원소 교였죠. 산소가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러고, 자, H는 뭐였죠? 수소의 원소 기호였어요. 수소가 이렇게 세 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 공간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소와 원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공간에 원소는 산소와 수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개수를 말하면은 산소 원자 두 개와 수소 원자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말할 때 사용을 하고, 원자 같은 경우는 개수를 말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와 함께 분자를 배울 건데, 원자든 분자든 수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원소와 원자에 대한 차이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적어 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유명한 학자 이름인데요. 자, 지난 1차 시에서는 어떤 학자가 등장을 했죠? 네, 맞아요. 주철관에 물을 통과시켜서 물이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던 라부아지에라는 학자가 등장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두 학자가 등장을 해요.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데모크리토스는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해서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두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모크리토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작게 쪼개는 거예요. 얘를 쪼개고 더 쪼개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큰 물질을 쪼개면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나눠지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입자설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역시 똑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쪼개요. 작아졌겠죠? 이 작아진 물질을 또 쪼개요. 자꾸 쪼개면은 결국에 이 물질은 없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즉 계속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쪼개지면 결국에 사라진다. 그래서 연속설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이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입자설을 주장을 했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물질이 입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입자가 있다는 거는 입자 사이에 공간,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 없이 입자가 아니라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쪼개지면 결국에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두 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물질이 있어요. 이러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겉표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겉표면을 확대를 했을 때, 자,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을 엄청 자세하게 확대를 했을 때 이러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아니라 쭉 이어져 있다. 즉, 연속되어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입자설이 맞는가 연속설이 맞는가 중에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데모크리토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많이 들어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 더 인지도가 많았기 때문에 연속설이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후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물질이 연속되지 않는데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증거를 하나하나씩 찾으면서 이게 뒤집혀서 입자설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입자설이 발전을 해서 아까 말했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원자로 바로 넘어가기 앞서서 아까 전에 말했던 입자설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 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에 해당을 하겠죠? 한번 써볼게요.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 자, 이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풍선껌을 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풍선껌을 부는데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풍선껌을 후 하고 불었을 때 풍선껌이 커지다가 한없이 얇게 커지나요? 아니면 결국에 끊어지나요? 맞아요. 결국에 펑 하고 터지면서 끊어지죠. 자, 만약에 물질이 연속적으로 존재를 한다면은 풍선껌이 점점 얇아져서 한없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결국 중간에 터지죠. 이게 왜냐면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커지면은 이 사이가 끊어지면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비눗방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비눗방울을 아무리 잘 분다고 해도 계속 커지다가 한없이 커지나요? 아니죠. 결국에 계속 커지다가 터지게 되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비눗방울의 표면이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얇게나마 펴질 텐데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자가 결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끊어져서 이 비눗방울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증거 더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도 설명된 실험이긴 한데요. 자, 두 용액을 혼합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탄올이 있어요. 두 용액을 혼합을 할 건데요. 선생님 여기다가 혼합 용액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물과 에탄올을 섞었다는 뜻이죠. 자, 선생님이 물을 예를 들어서 5ml만큼 준비를 하고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5ml만큼 준비를 했다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5ml만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둘을 섞었을 때 혼합 용액의 높이는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자, 5 더하기 5니까 10ml가 됐을까요? 아니면 10보다 클까요? 혹은 10보다 작을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5ml와 5ml를 합했으니까 10ml라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해보면은 10ml보다 약간 작게 나온다고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에탄올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파랑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과 에탄올을 섞게 되면은 물 입자의 빈 공간, 이 빈 공간 사이로 에탄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에탄올이 원래 5ml만큼 있었는데 물에다가 에탄올을 부었을 때 이 5ml 끝에 있는 입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입자가 물 입자 사이에 빈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10ml보다 약간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뭐가 들어간다? 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10ml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연속적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이 만약에 연속적이라면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끝까지 다 연속적인 존재,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탄올도 이 끝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물에다가 에탄올을 섞었을 때 이 사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5ml 그 위에 바로 에탄올 5ml가 쌓이겠죠. 따라서 총 10ml가 정확하게 나와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물질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즉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실생활적인 증거를 통해서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자에 대해서, 이 입자가 발전한 개념인 원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자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원자라고 적은 게 아니라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적었죠. 아까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돌턴도 유명한 학자 이름이고요. 자, 돌턴의 원자설 쓰여 있는 것처럼 이 원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발전시킨 게 바로 돌턴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턴이라는 학자 이름 기억하면 좋겠고, 돌턴이 설명한 게 원자설이다라고 알면 돼요. 선생님이 원자설에 대한 내용 1, 2, 3, 4 총 4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첫 번째를 보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 자, 아까는 입자라고 했는데 원자라는 말을 썼죠. 쪼개질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고, 자, 두 번째 보면은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자, 원자가 같으니까 당연히 크기와 질량이 같겠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당연히 다른 종류니까 크기와 질량이 다르겠죠. 자, 당연한 말이었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 1차 시에서 라부아지에라는 학자가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을 했고 이거는 3학년 때 가서 배운다고 했죠. 이 내용이 그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내용 역시 3학년 때 가서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거 준비한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원자설이 정확히 어떤 건지, 돌턴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소개해보고자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네 가지는 이런 게 있구나, 네 가지를 외워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이 내용은 참고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아두기만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참고만 하면 되고 이걸 어렵게 막 외우거나 힘들게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내용이니까. 자, 그렇다면 돌턴의 원자설 배웠기 때문에 원자에 대한 정의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드디어 나오네요. 원자.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로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를 바로 원자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원자의 구조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원소와 원자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의 구조를 배운 다음에 여기는 분자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자랑 원소를 헷갈리게 되면은 이 분자가 가서 더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원소와 원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선생님이 아까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VS라고 해서 입자설과 연속설이 서로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VS를 썼는데 사실 여기 VS는 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뜻보다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원소와 원자 실제적으로 물질의 기본 성분, 구성하는 입자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했고 쓰임이 다르다 그랬어요. 원소는 물질의 뭐를 나타낼 때? 맞아요. 종류를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이고 원자는 뭐죠? 맞아요. 개수를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원소는 종류를 지칭하고 원자는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원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개수는 원자로 세면 되는데 이제 그 종류를 말할 때는 원소로서 말하면 되겠죠. 따라서 원소는 원자에 뭘 나타낸다? 원자는 개수를 나타내고 원소는 종류를 나타내니까 원소는 원자의 그쵸 종류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 말을 그냥 문장으로 쓴 거예요. 원소는 원자에 뭘 나타낸다? 종류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원소, 원자, 종류, 개수라는 말이 반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자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분자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면은 계속 돌려보기를 하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명칭과 뭐 전하량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원자의 구조는 어떤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자가 존재를 하면은 이 한가운데 이 정말 작은 부분에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해요.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여러분 핵이라는 거는 정말 핵심, 중심 이런 뜻이잖아요. 이 원자의 이 중심에는 원자 핵이 존재를 해요. 선생님이 원자 핵을 좀 크게 그렸는데 사실 원자가 이렇게 크면은 가운데 점 찍은 정도로만 원자 핵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변, 이 바깥 가장자리 부분에는 전자라는 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존재하게 돼요. 원자 핵은 핵이 중심이라 그랬죠? 중심에서 딱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전자는 가장자리를 돌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의 이 많은 공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빈 공간이에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자에서 전자와 이 중심의 원자핵을 빼면은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질량이 정말 작고 원자핵은 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질량을 차지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커다란 원자에서 가운데 있는 일부 원자핵이 어떻게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 공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한 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조그만 스티로폼 굴을 이게 스티로폼 굴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한가운데 실을 이용해 가지고 쇠구슬을 중심에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이렇게 스티로폼과 쇠구슬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공이 있는데, 투명한 플라스틱 공이 있는데, 자, 이 플라스틱 공의 무게를 재보려고 해요. 자, 스티로폼은 예를 들어서 1g, 가벼우니까 1g이라고 하고, 자, 쇠구슬은 무겁죠. 무거우니까 50g 나가요. 자, 따라서 플라스틱 공의 무게를 재면은 총 몇 g이죠? 50 더하기 1 해가지고 51g이 나가죠. 자, 이 51g은 1g보다는 쇠구슬인 50g과 거의 같은 질량이죠. 따라서 이 비율을 통해서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전자에 비해서 더 무겁기 때문에 원자핵이 원자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비유와 이 내용,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스티로폼 9는 계속 한 자리에 붙어 있지만 이 전자는 스티로폼 9와 다르게 계속 이동한다는 것,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게. 이 원자핵과 전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하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전하라는 말이 등장해요. 전자가 아닌 전하인데, 전하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말해요. 그리고 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띠면은 더 전하가 강하겠죠. 이렇게 전기를 많이 띠고 있는지 적게 띠고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 게 전하량이래요. 전기를 얼마나 많이 띠고 있는지 적게 띠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자의 구조로 돌아와서 원자핵과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는다 그랬는데요. 원자핵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띄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양수가 플러스로 나가고 음수가 마이너스로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전하의 종류에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거를 같은 말로 양전하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전하는 음전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원자핵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 양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전하량 정의 한번 적고 넘어가 볼게요. 전하량은 말 그대로 전하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의 원자핵이 플러스 1이에요. 이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전자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선생님이 방금 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중성이라는 말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전하를 띠는 게 아닌 상태를 중성이라고 해요. 따라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합하면 0이 되죠. 이렇게 전하량이 0이 나오는 게 중성이기 때문에 어떤 원자의 원자핵이 플러스 1이라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원자의 원자핵이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 원자의 전자가 가진 전하량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어떠한 원자의 원자핵이 전하량이 플러스 3이면은 그 원자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어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전자가 몇 개? 총 2개. 전자의 전하량이 총 3이라는 거는 전자가 몇 개? 3개라는 뜻이죠. 이거 한번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에 여기 있어요. 전하량이 플러스 1이면은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이렇게 한 개, 마이너스 이렇게 한 개가 있겠죠. 자, 이번에 또 어떤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의 원자핵이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2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2인 전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2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어떤 원자가 가진 원자핵이 플러스 3이에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3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3이려면 전자가 몇 개? 맞아요, 3개. 전자가 이런 식으로 3개 존재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자핵은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자와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자에 대한 개념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분자에 대한 개념은 중학교 2학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나아가 고등학교 과학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학년과 학교가 올라갔을 때 크게 혼동 없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의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자와 분자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자는 아까 뭐였죠? 맞아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가장 작은 입자고 쪼개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분자는 어떤 거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혹은 가장 작은 단위, 이걸 이제 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원자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여서 가장 작은 입자고 역시 분자도 가장 작은 입자예요. 즉 원자는 쪼개질 수가 없는 가장 작은 입자고 분자도 가장 작은 입자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자의 개념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가 더 작게 쪼개지게 되면은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 맞아요. 성질이 사라지겠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더 작게 쪼개지면은 성질이 사라지는 그 직전의 작은 단위가 바로 분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분자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즉, 여러 개 뭉쳐가지고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분자, 이 단위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특징으로 대부분은 여러 원자들의 결합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모든 분자는 원자들의 결합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가 분자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들이 결합한 물질 중에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게 분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산소 원소기호 배웠죠. 산소 원소기호는 O였는데 우리가 이제 분자를 배웠으니까 산소를 말할 때는 O라고 적지 않고 일반적으로 O2라고 적어요. 자, 왜냐면 여기 산소 원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결합해서 두 개의 형태로 존재해요. 이게 바로 산소 분자인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산소는 철과 만나서 산화철,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을 만들어서 산소를 부식시키고 그 연소할 때 산소와 결합해서 활활 잘 타게 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만 존재해서 원자로 존재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런 산소의 성질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산소를 마신다고 했죠? 그때 마실 때도 산소 원자, 하나 형태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O2 형태, 분자 형태로 흡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산소 기체가 O2라 그랬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같이 아시면 좋을 게 수소 기체 그리고 질소 기체예요. 자, 수소는 여러분 원소기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H였고 질소는 N이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 기체다, 질소 기체다라고 말할 때는 수소 분자, 질소 분자를 말하는 건데 H가 아닌 H2 그리고 N이 아닌 N2 형태로 존재를 해요. 즉 H 하나가 아닌 H가 두 개 결합된 형태 그리고 N이 역시 두 개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해요. 위에 같은 경우는 수소 분자가 되겠고 아래 같은 경우는 질소 분자가 되겠죠. 이렇게 O2, H2, N2 이런 식으로 산소, 수소, 질소 분자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은 여러분들 화학식으로 나타내면은 H2 이런 식으로 분자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H가 아까 수소라고 했죠. 수소가 몇 개? 2니까 2개. O는 이 밑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이 된 거거든요. 1이 따라서 1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소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소가 결합된 형태. 이게 바로 물 분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물 분자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분자가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 물 분자가 분해가 돼서 수소 원자 따로 그리고 산소 원자 따로 분해가 되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네, 맞아요.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계속 물질의 성질이라고 말해서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 거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질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성질이 끓는 점과 녹는 점이에요. 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한 물은 녹는 점. 자, 순수한 물은 녹는 점. 녹는 점은 어느 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물이 언제 얼죠? 맞아요. 0도에서 얼고 물이 언제 끓어요? 네, 맞아요. 물은 100도에서 네, 맞아요.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죠. 이러한 게 물질의 성질인데 H2O 형태의 물 분자로 존재하면은 어느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인 성질이 유지가 되지만 이 물 분자가 분해가 돼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끓는 점과 어느 점의 성질이 사라지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산소가 2개,
탄소가 1개 결합된 형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돼서 선생님이 원소 기호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된 거라 그랬고, 여기 산소는 지금 2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CO2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한번 모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산소 원자가 있고, 이렇게 옆에 양옆에 탄소가 결합된 형태. 이게 바로 무슨 분자?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 분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한번 볼게요.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은 비릿한 냄새 나는 원인이 이 암모니아 분자 때문인데요. 암모니아 기체가 이러한 냄새를 유발한다 그래요. 자, 암모니아는 NH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N이 아까 뭐였어요? N이 질소 원자였고 H는 수소 원자였죠. N이 몇 개? 자, 원소 기호 뒤에 숫자가 없다는 거는 1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고, 수소 H 뒤에는 숫자 3이 있으니까 질소 원자 1개 그리고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질소 원자가 있고, 그 주변에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NH3. 이게 바로 무슨 분자다? 암모니아 분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분자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 표기 방법과 모형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모형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배운 원소 기호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은, 자, 물을 보면은 H2O에서 H와 O는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종류를 나타내는 게 원소라고 했어요. 따라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밑에는 숫자 2 혹은 생략된 2를 통해서 각 원자의 개수를 나타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즉, 분자는 표기를 할 때 원자의 종류 플러스 개수 이 형태로 표시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원자의 종류 탄소와 산소, 질소와 수소라는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냈고, 그 개수는 원소 기호 아래에 작은 숫자로 생략된 1, 2, 생략된 1,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산소나 수소, 질소는 OHN이라는 원소 기호로 원자의 종류를 나타냈고, 그 밑에 작은 숫자인 2를 통해서 원자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분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수를 무시하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은 같은 분자 아닌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분자는 수소랑 산소 2개로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은 성질을 갖는 같은 분자겠네 라고 말하면은 틀려요. 왜냐면 개수에 대한 개념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하나면은 아까 말했던 물이 되는데, 똑같이 수소와 산소로만 되어 있지만 수소가 2개고 산소가 2개면은 이거는 과산화수소라고 여러분들 소독약에 쓰이는 재료인데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분자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탄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생각해 볼게요. 자, 분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수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분자가 탄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네. 그러면 그 분자는 성질이 같겠네. 혹은 그 분자는 종류가 같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다는 거죠. 왜냐? 자,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탄소가 하나에 산소가 두 개. 이산화탄소였죠, 아까. 이게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CO. 그냥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두 개였다면 산소가 하나인 이 분자가 있어요. 얘는 산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산화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역시 둘의 성질은 다르고 전혀 다른 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원자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개수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원소 기호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 기호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방금 분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는데요. 원소 기호가 어떻게 정립이 됐는지 한번 과학사의 흐름으로 살펴보면은 연금술사라고 금이 아닌 다른 물질로부터 금을 만드는 이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연금술사들은 화학 물질을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원소기호 말할 때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기호였죠. 원소기호는 하나의 화학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금술사들은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기호를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돌턴이 원 안에 그림과 함께 문자를 넣으면서 좀 더 간소화하고 일반화 시켰어요. 근데 원소의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매번 원 안에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거를 베르셀리우스라는 학자가 그냥 간단하게 라틴어나 영어의 알파벳을 땄어요. 가장 앞자리 이니셜을 따거나 혹은 그 중간에 이니셜을 따와서 가장 첫 문자는 대문자로, 그 다음 문자는 소문자로 표기를 하면서 표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졌고 여러 원소들을 나타내는 것도 더 쉬워졌어요. 이렇게 베르셀리우스가 정리한 게 발전해서 원소기호로 정립이 됐다. 즉 베르셀리우스가 원소기호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튬, 마그네슘부터 시작을 해서 나트륨, 칼슘, 납에 대한 원소를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대부분 다 봤던 원소이기 때문에 안 본 원소 위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황은 S이고 은은 AG. 지난번에 문제를 냈던 금은 AU예요. 금, 은, 동인, 구리. 이렇게 AU, AG, CU. 금, 은, 동이었고요. 자, 염소는 CL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자, 아이오딘은 여러분들 요오드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요오드. 이게 요오드라는 용어가 아이오딘으로 바뀐 건데요. 이게 I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플루오린은 여러분들이 불소라고도 하는데요. 치약 성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루오린은 풀이기 때문에 F를 땄고, 칼슘과 칼륨은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칼슘 CA, 칼륨 K, 그리고 마지막 납은 PB.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1단원 2차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가 제안한 입자설과 연속설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 그 다음에 돌턴이 제안한 원자설로부터 원자가 어떤 건지, 원자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각 원자핵과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그리고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자의 개념과 분자를 원소기호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자에 대한 개념과 분자를 원소기호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산소, 수소, 질소,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의 분자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차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이 조금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복습 한 번 더 해서 관련 내용 잘 숙지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 1단원의 마지막인 전하를 띠는 입자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뵐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사항들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올리고 있는 이 영상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봐요.